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세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2021년도 전산 세무 2급. 자, 이번 강의부터는 실기 과정이에요. 제목은 이제 전산 실무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프로그램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테니까 교재를 396페이지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유형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과정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전산실무가 전체 시험 배점으로는 70점이죠. 근데 70점 중에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혹시 시험 보셨다면 뭐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전혀 출제되지 않고요. 바로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전체 문항은 5문항이고요. 3점씩 15점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회계 처리할 때 일반 거래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를 구분하죠. 그래서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있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도 5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체 점수는 15점, 30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공부가 양이 좀 많았죠. 이론이. 그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가산세가 붙어서 가산세를 적용하거나 그리고 부속명세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는데 그게 어떻게 신고되는지 그런 내역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서 한 크게 보면 2문제가 나오는데요. 전체 점수가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5점이다. 그럼 한 문제가 5점일 때도 있고요. 전체 10점일 때. 한 문제가 5점인데 또 다른 문제는 막 8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점은 매번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결산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활용하는 건데 우리 결산은 12월 말일에 하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분계를 해서 결산을 수행하기도 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버리면 분계가 막 자동으로 짜자자작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동 결산. 고정자산 등록은 그래요.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됩니다. 동일하게 3점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재무회계나 부가세랑 데이터가 연결되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소득세를 공부했죠. 전산세무 2급을 취득했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소득과 관련해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2월에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출제되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연말정산을 직접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게 나오는데 전체 제일 많은 점수가 나오면 15점이고 여기서 13점이 나오면 여기서 뭐 12점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2문제가 나오는데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소득세를 알아야 되니까. 기본공제 이런 거 내용 알아야 되니까. 그치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연말정산일 거고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해서 신용카드도 직접 공제받고 다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산 실무가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재무회계랑 관계가 되는 거랑 부가세랑 관계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요 2개는 부가세랑 좀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개는 재무랑 관계가 있어요. 그쵸? 일반 전표, 결산 다 재무를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요 2개는 부가가치세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이 소득세 부분이고요. 여러분 전산세무 2급 중에서 이론 공부하실 때 원가회계 파트를 공부하셨는데 원가회계는 객관식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전산실무에서는 그 큰 비중은 없어요. 코드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유형을 조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백데이터 일단 다 끌어다가 실행해 놓는 것까지 일단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세무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KLF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실기 백업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인터넷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으시죠? 라이센스 kiCPA.or.kr 사이트 뭐 조회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요 하단 부분에 KLF 수업용 다운로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압축을 쭉 푸시고 그 다음에 쭉 실행만 하시면 프로그램이 여러분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그 작업은 먼저 해주시고 뭐 회계 1급 공부하셨기 때문에 세무 2급 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좀 늦게 올라왔어요. 올해는 뭐 간이과세자 이런 부분들이 개정사항이 꽤 많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개정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시험 보실 때 이게 이제 최신 업데이트가 된 버전인지 늘 확인하시면서 시험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저도 내려받았고요. 자, 바탕화면에 좀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2021년도 프로그램을 가져왔고,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행해야 될 백업 데이터를 끌어다가 갖다가 붙이는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먼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은 우리 실기 백데이터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도서출판 배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료를 내려받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도서출판 배움. 뭐 위에 가셔도 되고요. 교재 실습 백데이터 다운로드. 자, 이 중에 우리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교재가 아니고요. 그냥 정교재예요. 2021년 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입니다. 자, 공지사항 번호로는 21번에 있는 우리 교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까봐 한 번 더 제가 표시해 드려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읍시다. 자, 받아봅시다. 자, 누르시고, 이렇게 띡 누르시고, 저기 빨간색으로 파일 다운로드 한 거 내려받아서 어디다가 내려받을지 여러분 경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저는 바탕화면으로 내려받을게요. 자, 먼저 전 내려받아 놨고요. 자, 바탕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요거는 KLF 프로그램이고요. 옆에 친구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실기 백업 데이터예요. 자, 실기 백업 데이터 실행하는 방법 아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받은 EXL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 뭐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윈도우 보호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뜨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뭐 실행하셔도 바이러스는 없으니까. 바이러스 있으면 어떡하죠? 너무 무섭네요. 없어요. 네. 윈도우 버전마다 약간씩 그렇게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냥 추가 정보 누르셔서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없죠? 오래 걸리네. 자, 이렇게 내려받으면 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복구하고 실기 백업 데이터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짠 하고 내려받아지면 어디 갔어? 짠 하고 내려받아지면 문서 파일 하나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경로가 있죠. 그게 이제 C 드라이브고요. C 드라이브 안에 KLF DB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KLab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더 있어요. 그 안으로 0872부터 2800번이라는 회사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야. 자, 이 들어온 데이터를 KLF 프로그램 안으로 이제 보내는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작업까지 하시고 나서 얘를 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열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서 최신 버전이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연 상태에서 종목 선택은 전산세무 2급, 드라이브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KLF DB라는 데이터가 그 드라이브 안에 자동 저장이 되는
드라이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회사 코드를 누르면 안 뜨죠. 안 뜨는 거 알죠? 뭘 하셔야 돼요? 회사 코드 재생성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 작업을 하셔야 돼. 회사 코드 재생성을 안 하면 아무리 실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눌러도 프로그램 안에 이 회사들이 끌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 코드 재생성이 회사 등록 메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회사 등록을 그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여기 아래쪽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크게 누르시고, 자, 요 안에서 바로 실행하시면 돼요. 자,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셨죠?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시고요. 네 하시면 쩌라락 하고 들어오기죠. 아까 얘기했죠? 0872에서 2800번 회사가 우리 K랩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은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그거는 단순한 입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 1급 시험에서 이미 충분히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입력하는 거, 그리고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회계 처리들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 나갈게요. 자, 나가서 여기서 회사 코드 누르시면 이제 뜨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연습할 때 가장 처음에 2000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그래서 2000번으로 로그인하고 일단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교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좀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한 페이지 설명한 거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회사 등록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회사 등록으로. 됐고, 급수별 프로그램의 구성은 당연히 다르죠. 회계 1급으로 들어가면 소득세와 관련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메뉴는 아예 열리지도 않잖아요. 본 적도 없죠. 자, 세무 2급은 그런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은 전산세무 1급도 나중에 혹시 뭐 언제든 그렇게 관심이 생기면 하실 텐데, 전산세무 1급은 이제 법인세가 시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그 세무조정 프로그램이 많이 열리는 거죠. 복잡한 거죠. 여러분은 세무 2급 시험 보시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의 메뉴는 이와 같대요. 자,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깔끔하죠.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가장 첫 번째 열려있는 요 회계관리는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해요. 회계 1급을 공부하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메뉴는 회계관리 안에 있고요.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버리면 되고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과목 등록, 환경 등록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회계 1급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다 있어요. 그걸 등록하라는 건 우리 시험하고 맞지 않고요. 아래쪽에 전기분 재물제표 입력하는 거 회계 1급에 나오지만 세무 2급에 나오지 않아요. 버리고요. 고정자산이랑 감가상각,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록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문제를 그렇게 집중해서 낼 이유가 없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부관리는 장부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부는 내가 입력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자료를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조회할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필요에 의해서 열 수는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안 나오고요. 데이터 관리 할 거 없죠. 자, 결산 및 재무제표. 결산하는 거죠. 자, 결산 입력하는 건 중요하고요. 여러분 시험에 결산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번 연도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건데 이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한번 열어서 뭔가 이제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때때로 나오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학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전산세무 2급으로 들어왔는데 재무회계는 회계 1급과 똑같고요. 이 중에 요 메뉴랑 할 거 없고 사실 뭐 할 거 없고 안 나오고 그냥 보는 거죠. 뭐 여러분 입력할 게 아니죠.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뭔가를 이제 작업을 결산 때 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안 나옵니다. 열어봤자 이런 내용들이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재무회계는 이런 메뉴들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를 열어볼게요. 부가가치.
와, 부가가치 엄청 많이 열리네요. 자, 부가가치가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주 배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나머지는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 표 나올 수 있고요. 불공 메뉴 되게 중요하고요. 대손공제 중요하고요. 부가세 임대공급가액 중요하고요. 수출 명세서 중요하고요. 의제 매입세액 중요하고요. 재활용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좋고. 끝. 제가 체크한 것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건 표딱지예요. 표딱지. 얘 안 나옵니다. 얘도 안 나와요. 얘도 안 나와요. 얘도 안 나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과정 진행하면서 왜 안 나오는지는 연결해서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메뉴를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그거여서 여러분이 되게 양이 많아서 와 짜증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짜증나는 문제가 다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건물등 감가 안 나오긴 하지만 공부는 해요. 현금 매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전자 신고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 2 나올 거 없고요. 3 나올 거 없어요. 나와봤자 이거 체크해드린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런 애들 지우지 않은 애들. 몇 개 안 되죠. 10개 안 돼요. 자,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건. 자, 프로그램 한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천징수. 소득세죠. 소득세 원천징수가 원래 메뉴가 더 있습니다, 아래. 근데 세무 1급은 많이 열리고요. 세무 2급은 딱 여기까지예요. 자, 요거 안 나오고요. 요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데 요것도 안 나와요. 그럼 이중인데 아까 제가 사원 등록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나오죠. 급여 입력 나와요. 신고서 만드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 나오죠. 끝. 4개 중에 4개 중에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 근데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이번에 사원 등록을 내겠어요. 그러면은 급여 입력이나 신고서는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표시해드린 4개만 시험 문제에 나와. 나머지는 이게 진짜 실무 버전은 아니거든요. 진짜 실무 버전은 아니에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딱지만큼.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재 이름처럼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실무 버전이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용이죠, 사실은. 자, 원천징수도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결국 메뉴가 지금 많이 열려서 세무 2급 처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걱정하실까봐. 저 OT잖아요, OT. 그러니까 OT 들으시면서 아, 다 나오진 않는구나. 할만하네. 이런 생각 하시라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넘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다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체 프로세스 표로 이해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 뭘 해봐야죠. 뒤에 하면 표는 당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 프로세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상용직, 일용직이 있잖아. 근데 일용직은 입력이 안 돼요. 시험 제외. 메뉴가 안 열려요. 그래서 못해요. 의미 없어요. 자, 넘어가요. 두 번째.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파트에서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정보 등록이 요거죠, 요거. 아이고. 회계관리에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 환경 등록인데, 얘네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력하는 건 사실 일이 아니고, 그래서 회사 등록, 환경 등록, 거래처 등록, 그리고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은 뭐 우리 회사의 정보를 등록하는 거니까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환경 등록이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중요해요. 실제로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를 조금 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환경 등록 메뉴를 열어서 이렇게 여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마음과 달라. 프로그램은 좀 느리네. 제 PC가 느리거나. 제가 좀 작업하는 게 많아서 PC가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열렸어요. 다른 창으로 열렸네요. 가져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산세무 2급은 일단 제조업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전산세무 2급의 대표적인 이 자격증의 특징이 세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세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환경 등록이 뭐랑 관계가 깊은 환경들이냐면 부가세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커피 한 잔을 마셨다. 2,000원이다. 근데 2,000원에다가 거기 커피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분이 저 2,000원인데요. 부가세 별도니까 200원 더 주세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게 커피값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0원은 뭐예요? 우리한테. 공급 가액입니까? 공급 대가입니까? 공급 대가잖아. 그치?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고 그쵸?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에 불공사유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부가세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환경 등록은 대부분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뒤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가는 시점이 아니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모든 회계 처리에 여기 걸려있는 모든 코드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언제 볼 겁니까? 그러면 부가세 입력할 때. 지금은 우리는 봐봤자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 등록 메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차대변에다가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할 때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야 하는 계정들이 있죠. 그 계정 중에 가장 대표가 채권 채무잖아요. 자산, 얘가 자산이고 얘가 부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바드럼, 미수금, 선금, 뭐 대여금 얘는 뭐 반드시라기보다는 있을 때 거는 거고 가수금은 거의 없고 가수금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건 좀 그러네. 여러분 가수금은 원인을 몰라서 받은 거잖아. 근데 누가 넣는지 알아야 거는 건데 거래처를 누가 넣는지 모르는데 가수금에 거래처를 거나요? 안 걸잖아요.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수금은 좀 지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가수금은 거래처를 걸면 오히려 여러분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가수금은 원인을 모를 때 거는 거잖아. 거래처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을 알았다는 거잖아. 그럼 가수금을 걸지 말아야지. 그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줄 때 그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받을 때 누구에게 주었으며 누구에게 받았는지 걸면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요. 거래처가 확실하게 문제에 제시되면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안전빵이야. 예금도 은행을 알려주면 겁시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선 그래서 은행명을 주지 않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예금. 그냥 당좌 예금 요것만 주죠. 그래서 은행을 걸고 싶어도 못 걸게 만들어놔요. 문제를. 그렇지만 만약에 특별하게 국민은행이라고 하고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처를 반드시 건다. 근데 반드시 중에 박명희 강사님은 가수금은 버리자고 얘기했다. 문제를 풀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직원이 입금했다. 그러면 직원명을 입력할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거래처는 아니니까. 나머지는 입력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전표 입력하면서 같이 훑어볼 거니까 요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은 여러분이 이제 차대변에다가 차변, 대변, 과목을 막 입력을 하실 때요. 이때 입력을 하실 때 요런 게 좀 있죠. 아무거나 넣고 제가 삭제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회사에다가 작업을 하면 뒤에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1월 1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차변 잡고요. F2 누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누르면 누구 대손충당금인지 관계, 참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충당금의 코드가 달라지는 것. 뭐 이런 거 되게 우리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중요할까요? 계정 과목에 들어갔을 때. 차감 계정. 차감 계정, 가산 계정, 뭐 이런 거 있죠. 자, 국고보조금 이런 건 차감 계정. 우리 유형자산 공부하면서 보통 예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보통 예금을 차감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기계를 사면 기계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뭐 어떤 진도를 나간다기보다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계정과 관계가 있는지 차감 계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회계 처리할 때 조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도 매도 가능 증권은 1, 2, 3에도 있고 1, 7, 8에도 있고요. 하나는 당좌에 있고 하나는 재고에 있고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존재했었던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코드는 여러 가지인데 이름은 같은 애들도 많고요. 되게 조금 고민하거나 좀 잘 봐서 회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과목을 등록하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보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공부니까. 그 다음 전기 2월 작업은 이거예요. 프로그램 전체 메뉴에서 요거죠, 요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때는 얘가 원가가 틀렸다. 잘못 넘어왔더라. 전년도로 못 넘어가니까 이번 연도 초에 잘못 넘어온 금액을 관련된 재무제표를 따라가면서 수정해라.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는 거의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나요. 이번 연도 결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얘를 열거나 입력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냅두시면 돼. 이미 잘 등록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잉여금이에요. 전기분 잉여금.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된 요 팁이, 요 화면이 아마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번 배우면서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해도 되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도 되고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크게 열어서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것저것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이게 전년도에 완성된 잉여금 처분계산서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넘어온 토탈 잉여금은 2,900만 원인데 2020년도 1년 동안 토탈, 그런데 2,900 중에 원래 전정기에 있었던 잉여금은 1,500.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 이익은 1,400. 그래서 2,900이 마감됐고 그거를 2021년도 1월 1일자로 넘겨준 거야. 그래서 우리 2020년도 12월 말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지만 그 다음 연도 1월 1일 기초가 되면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슨 이름으로 바꿔서 인식했어요? 기억나세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인식했죠. 자, 볼게요. 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지 그게 어디 있을까요? 2월 이익잉여금. 전기분 BS에 있겠죠. 전기분 BS를 열어서 짠 가면 아하, 데이터를 잘못 만들어 놨네요. 그쵸? 2,900이 있어야 되는데 4,700이 들어가 있네. 자, 이런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제 교재를 백데이터를 작업하는 누군가가 2,900으로 맞추지 않았을 뿐이고 하여간 이 자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지요. 왜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기초니까. 이번 연도 기초 재무상태표니까. 2월 이익잉여금 이 금액을 맞췄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기초 백데이터에 작업을 하신 선생님이 그거는 안 맞춘 거니까 그냥 우리는 무시. 자, 그럼 2,900만 원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1월 1일에 넘어오면 우리 이 돈 가지고 주주를 사랑하니까 주주한테 나눠줘야죠. 언제 나눠주기로 얘기했는지 여기 써 있는 거야. 언제 처분할 거니? 당연히 2020년도에 마감된 돈은 2021년에 하겠죠. 자, 제가 지금 속한 월에 지금 장난 아니죠. 주총 열고 막. 자, 그럼 3월 25일, 2021년도 3월 25일에 2,9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지 처분 내역을 보니까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현금 배당. 현금 배당하는 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잖아. 잘했네. 그쵸?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을 한대요. 500을. 그러면 500만 원과 1000만 원 더한 배당은 1500. 그리고 그 금액 중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회사가 적립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전체 2,900만 원 중에 얼마를 사용하는 걸로 보이세요. 이날 1,60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 쓰고 나면 잉여금의 잔액은 1,300으로 남겠죠. 이게 결산 시점에 1,300이 어디에 붙냐면 여기 붙는 거예요. 또 여기 나 이번 연도에 안 쓰고 남아있는 잔액 1,300. 21년도에 번 돈이 얼마인지가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누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년. 자, 여기 들어온 이유가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3월 25일 날 이날 이렇게 주기로 결의했대. 결의만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 그러면 이 돈 중에 쓰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무슨 이름으로 걸려 있다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요? 2월 이익잉여금이요? 2월 이익잉여금. 그 분계를 한번 보라고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 분계 잠깐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 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돈 중에 잠깐만, 배당 평균 적립금이 있었나? 아, 여기는 없고 여기 프로그램은 만들어 놨구나. 우리는 없고요. 여기 배당 평균 적립금 해가지고 500을 2입 했네요. 2입까지는 좀 오바입니다. 2입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잠깐 일단 버리고, 지금은 뭐 어떤 진도를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에서 분계가 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3월 25일 날 처분하기로 결의한 날, 확정하는 날, 배당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당일날 주진 않아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 중에 쓰는 거죠. 자, 얼마를 씁니까? 이제 오른쪽에 가보니까 이익준비금으로 이 교재상으로는 200, 미지급 배당금으로 현금으로 비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거 2000, 주식으로 주기로 결의한 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 결의한 날 회계 처리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회계 처리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이것저것 말한 거고요.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럼 2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부는 뭐 다시 이입이 됐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 중에 3,200만 원을 요렇게 썼다. 그럼 이렇게 쓴 걸 가지고 언제 줍니까? 나중에 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배당금이죠. 그러면 현금으로 주기로 결의한 배당금이 죽어. 이렇게 죽고 돈이 나가는데, 이때 보통 예금으로 2천을 다 안 주고 원천 징수했네. 예수금 원천 징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야. 소득세 중에. 개인 소득자 중에서 개인들이 배당금 받을 땐 원천 징수를 당하고 받는다고 공부했잖아요. 그쵸? 14%의 지방소득세 1.4%. 그래서 15.4%만큼을 개인주주. 법인주주는 다 받는 거고, 개인만 원천 징수를 당하는 거라 예수금이 한번 까이고 나머지가 통장으로 꽂힌 거야. 그 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죠. 펜이 어디 갔죠? 자,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주는 거죠. 요렇게. 그럼 걔가 사라지면 뭐가 나가요? 주식이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식이 발행되는 거죠. 자본금 증가. 금액은 언제나 액면가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나머지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그냥 열었는데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는 아니었네요. 난 같은 데이터인 줄 알고 이것저것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낚였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회계 처리를 그냥 한번 기억만 하세요.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거래처별 초기월은 요거죠. 전년도에 넘어왔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잔액 중에 각각의 거래처별 잔액이 얼마에 있는지를 입력해 놓는 전년도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들어가서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무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하는 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본 건데, 여러분은 수행할 이유가 없다. 그게 결론. 자, 전체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예전 기출이지만 동일하게 나오니까 한번 훑어만 볼게요. 자, 일반 전표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5점 배점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가 15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휴, 징빙이 많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회차에서는 10점이었고요. 요거 하나가 3점짜리. 요거 하나. 이것도 어려운데. 그리고 7점짜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거래들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신고서에 어디로 가야 되지?를 일일이 다 암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신고서를 손으로 만드는 거랑 같은 거야. 근데 계산기가 필요 없을 뿐이지.
더하기가 되니까. 그거 특징이지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따로. 그리고 문제 4번에 결산을 하는 건데 5문제가 나와요. 15점이. 결산이 5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우, 되게 쉬운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각각 이제 회차마다 조금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 5번. 그게 전산세무 2급에 이제,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의 꽃이라고 하고, 학생분들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15점이 100점인데요. 한 문제가 5점짜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야 이거? 라고 하는데 이게 10점짜리야. 10점짜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연말정산 문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거야. 한 사람의 공제사항을 다 주고 다 넣었는데 틀리면 그냥 마이너스 10점 훅 날아가게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심해서 입력을 좀 해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요. 문제는 많아 보이지만 급여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여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기본급, 식대 이런 보조금이 수당으로 나가는데 이 수당 전체 금액이 230이어도 다 안 주죠. 막 세금 까죠. 4대 보험 까죠. 그리고도 공제하고 남는 걸 통장에 넣어주죠. 막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생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세가 되는 건지 비과세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원천징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쁘게 완벽하게 입력하면 5점.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전산세무이급이 합격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덩어리 문제에서 막 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당락이.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OT를 겸해서 회계정보 운용도 좀 보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적인 전표관리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